12월 21일 시사정당 3인 3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분당에 대해서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전국과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비박계가 오늘 35명이 27일날 탈당 결행한다고 발표가 있었죠. 예. 예. 어제 저녁에 김무성, 유승민 양자가 회동을 해가지고 사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 민심 관계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데 전격 탈당 합의를 보고 오늘 아침 회동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최초의 분열 아니냐, 보수 세력, 네. 보수 정당이. 그렇게 해서 아마 일각에서는 좀 분당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가 훌쩍 뛰어넘어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국민의당 수준도 넘어설 수도 있다. 국민의당 38석이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는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방패가 되고 있죠. 그런데 3분의 2가 넘으면은 지금 야당이 171석에 이게 28석만 넘어가면 그렇다는데 뭐 35석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훌쩍 넘게 되면은 아마 이 보수 세력, 특히 새누리당이 앞으로는 공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당장은 이제 90석 내외로 이렇게 다수 석을 유지하겠지만은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이라는 게 정치적 명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 국면이 이제 지금 당장은 탄핵 국면의 일부 지지층이 결집한 양상으로서 이렇게 반짝 이렇게 유진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이게 새누리당이 왜 존속해야 되느냐, 박근혜 당이 왜 존속해야 되나 하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없고, 이것은 정치적 명분으로서 새누리당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친박계 새누리당은 상당히 이렇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한 계기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귀국 및 정치 행보, 이 시점에서 또 새누리당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반 총장이 이제 어젠가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한 몸을 불사르겠다, 네. 그런 표현을 하고 대권 도전 의지를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는, 국민을 배신했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귀국 직후에 행보는 바로 비박을 택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박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아마 오히려 좀 신경을 쓰는 게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중도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비박과 또 이제 야권의 반문 쪽을 아우르는 지점에서 이렇게 자기 포지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탄핵에 반대한 숫자가 57명입니다. 물론 기권이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봤을 때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숫자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누리당에서 이탈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신보수 정당의 기치를 든 비박계의 어떤 보수신당이 결국 여권 개편의 주도권 장악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예측이
많습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정직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친박계 내에서도 보면은 반기문 총장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 정진석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네. 반기문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든다. 이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결국 반기문이 못 오면은 본인도 현재 새누리당과 과연 같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보수 정당 비박계가 반 총장과 일정 정치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수순을 가진다면은 여권 특히 보수 정당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와 같은 어떤 여권 내의 어떤 분당과 함께 역시 여권 재편의 그 결정타 혹은 반기문 대선 행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제한문 불사를 갖다 대권 도는 의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피력을 했고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민을 배신했다. 우리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외교인들은 이 스피치에 대해서 자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국민을 배신했다. 박근혜 대통령 겨냥해서 이것은 사실상은 재련선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표현을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몇 번 이제 반복을 해서 그 촛불 민심에 조금 영합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하고 또 박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과거에 이제 친박 또 박 대통령의 어떤 후원 속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던 데서 이제는 조금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닌가. 더 이상 어떤 대통령에게 업히고 친박에 기대서 하거나 뭐 전번에 한번 귀국했을 때는 영남에 뭐 안동과 경주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남을 자신의 어떤 정치 기반으로 정치적 자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현재 친박이 남아있는 새누리당과 이른바 보수신당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 좀 정리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현재 보수신당은 현재 보수 틀을 넘어서 예를 들면은 뭐 금방 반기문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셨지만 좀 중도로 나아간다. 그래서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당은 이 부분에서 절대 아니다고 활짝 뛰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현재 비박계로서는 이렇게 중도 세력으로 유엔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정치적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네, 비박계로서는 세 가지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조만간에 귀국할 반기문 총장을 비박 진영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느냐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친박 비박이 TK 대구 경북을 놓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일 건데 이 친박이 저렇게 버티는 거는 최소한 대구 경북만이라도 유지를 하게 되면 아무리 뭐 자기들이 짭으로 들더라도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대구 경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보수에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거는 맹령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유승민 같은 경우가 얼마나 흔들어 올 수 있고 또 그 부분에서 파열음을 낼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이 보수가 갈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어떤 그런 비전과 그걸 보여주고 또 중도까지 좀 품을 넓히는 그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비박 진영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 입지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는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세 가지가 그 지금 새로운 어떤 이 보수신당 비방의 탈당 이후에 꾸리는 보수신당이 아마 반기문과의 그 관계 그리고 TK 지역에서의 그 주도권 그리고 중도 세력과의 어떤 연대 이 세 가지가 그 보수신당의 어떤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대선 구도와 대선 주자들의 그 지지도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이후에 계속 상승세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좀 하락세로 이렇게 좀 됐고 상세가 이제 멈춘 거죠.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그 민주당 그 전 대표가 상당히 상승세 있고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가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반면에 안철수는 탄핵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오히려 조금 떨어진 이런 정도의 어떤 그걸 보이기 위해서 국민의당은 난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문재인 그 전 대표의 행보는 막 그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 대표 경우는 아마 30%대를 넘어서느냐, 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25%는 넘었나요? 지금 25% 넘어 나오는 데도 있고, 그 근처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면에 이재명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그 전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는 그 다시 이제 좀 차별성이 떨어지는 그러고 이제 어떤 약간 좀 그 전번에 안문연대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좀 안팎에 이제 문재인 쪽으로부터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후보들 진영으로부터도 그렇고 협공을 받으면서 조금 그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안철수 그 국민의당 전 대표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 호남에서 얼마나 이제 그 저걸 회복할 수 있냐 아니면 회복을 못하고 저대로 주저앉느냐 그게 지금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호남에서 이 지지율 추이가 상당히 이제 그 델리케이트하게 문재인 그 이재명 안철수가 그 비등비등하게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 굉장히 지금 좀 위기의식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으로서는 어떤 현재 자체 역량으로는 좀 이 지지율을 갖다가 이 상승시키기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게 해서 다른 어떤 부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이제 비박계 신당이 이제 출연했을 경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제4당으로 이렇게 또 도로 이제 그렇게 부정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안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도 정치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어떤 캐스팅 보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주도권을 행사할 뒷맛을 이렇게 가질 것으로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캐스팅 보드 역할도 밀리겠네요. 보니까. 예, 그게 그 점에서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곤혹스러운 두 가지 부분이 딱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호남에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에서 자꾸 이제 국민의당이 이 비박계하고 연대를 한다 내지는 뭐 제3지대에서 그 손을 잡을 거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게 확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모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려운 그 측면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뭐 나오면 나올수록 또 호남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입지가 굉장히 지금 깝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뭐 국민의당이라는 게 안철수 대표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조금은 어떤 그런 자기 진로나 어떤 생존을 놓고 판단이 좀 엇갈리는 여러 세력이 같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당은 그 당대표 선거가 있죠. 예, 예. 그죠? 그 선거에서 이 극기가는 그 박정원 대표 이야기했습니까? 손학규 대표 전 대표를 갖다가 당선 도전시켜야 된다. 예, 예. 예. 아니 그게 뭐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분위기 반전용이라도 좀 필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송 대표 네. 경우에는 뭐 독자 그 창당을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안 하는 거 보면 안 됐을 때는 좀 열어두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빠지고 그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어쨌든 국민의당이 플랫폼이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플랫폼이다는 걸 살려놔야지 그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아주 이제 정당이 그 보수 두 당 그리고 그 진보의 그 야권에서는 그 원내겹세 두 당과 정의당 이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5당 체제 또 다당제의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선거구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가 70년 동안 양당 정치에 이제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다당제로 가기는 조금은 이렇게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렇게 보수 양당 이제 비박계 친박계당은 사생 결단을 내서라도 한쪽을 죽여야 되는 그런 여권 재편이 이제 선상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보수가 그 양당으로 분당되더라도 어쨌든 그 둘을 결합시킬 동력은 여전히 요구는 여전히 있고 이 반기문 귀국이나 뭐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통합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이제 뭐 그래서 가도기적인 어떤 과제로 지금 이렇게 이건 뭐 우리가 그 정치 주체들이 짠판이라기보다는 탄핵 국면으로 밀려가면서 새누리당도 그 안에서 어떻게 더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짜게진 거고 또 야권은 뭐 야권대로 이제 저것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저게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개헌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빨리빨리 좀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하는 것이 그나마 어떤 민의를 받들어가지고 그 정치권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어떤 저걸 하는 정치 개혁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냐. 만약에 그것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이 특정 지역을 그걸 해가지고 소속 문제에서 오는 폐해 이런 부분들은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표의 어떤 그런 이 등가성이나 또 사표 방지 이런 부분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좀 한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헌 부분은 좀 사실상 좀 이 정돈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1월 달에 그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개헌 논의를 충실히 해나가고 여러 부분의 그 강론 부분도 하나하나 이 협의와 합의를 해나가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헌재 판결 전에 모아진다면은 개헌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이 뭐 일정 부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대선 이후에 주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하자. 뭐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이거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3년 정도에서 그걸 하도록 하자. 뭐 이런 부분에서 개헌을 추천한 분도 그렇고 개헌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인 분들도 상당히 좀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87년도 개헌을 이제 민중의 힘으로 이뤘던 60년 개헌하고 87년 개헌을 했을 때 이게 분명한 것은 이렇게 60년 개헌은 좀 다르지만 87년 개헌은 직선제라고 하는 명확한 타깃이 존재를 했습니다. 국민한테 제시된 타깃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현재의 개헌은 하자라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4년 중임제지 아니면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냐 아니면 내각제냐 이것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헌 논의만 하자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선전 개헌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개헌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천상의 차기 대통령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 뭐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그 내년 1월에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이 합의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네. 예. 아니 저 개헌을 공모로 하고 그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금 제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그 짚어나가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역시나 지금 그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권력 구조 개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뭐 그 개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합의 보는 게 쉽지가 않다면 결국은 이제 그 후보들이 공약을 하면서 가는 걸로 되는 그런 수순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다만 이제 임기를 줄이는 문제는 그것도 좀 데리케이트할 거라고 봐집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줄이지 않을 거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양보해서 자기 임기를 줄이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건 좀 기초가 주목되네. 마지막으로 어제 한 토론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가 한 이야기가 이슈가 최장 한 3, 4개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촛불 집회의 어떤 여러 가지 촛불 민심이라든지 이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원한 사람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일단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게 하나로 그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모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내년 대선 촛불 대선이다. 좀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촛불로서 탄핵은 1차 목표점이고 2차는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든가 아니면 퇴진하든가, 이것이 이제 완결점을 찍는 부분들입니다. 요것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네. 요것이 이제 전국에 이제 내년 4월까지 계속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직무 인용이 안 되고 갈 경우에는 촛불은 다시 탈 수밖에 없고, 그 목표 지점이 끝나야지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인용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정치적 과제들, 개헌이라든가 여러 과제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국민들 앞에 놓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촛불이 대통령 퇴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또 이후의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될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어쨌든 뭐 저렇게 100만 단위의 촛불은 힘들겠지만 어떻습니까? 촛불의 그런 힘이란 게 그때까지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저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도 좀 지속이 될 건데, 연말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 황교안 직무 대행 체제, 또 그다음에 이제 특검, 그다음에 헌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촛불을 이제 뭐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촛불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죠. 촛불의 동력이 약화된다는 것 자체가 꼭 부정적인 게 아닐 수 있는 게, 촛불 동력이라는 게 결국은 언제까지 직접 민주주의 거리 정치로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한겨울에 지금 1, 2월 달에 계속적으로 거리에 나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떤 강량에 나왔던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제도 정치에서 수렴하고 또 직접 정치적인 요소들을 거기에 적절하게 가미하고 담아내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과제로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촛불 자체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촛불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추동력이다. 그런 점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검이 현파직을 하고 공격화됐습니다. 아마 제1타겟은 제가 볼 때 삼성이지 않겠나. 근데 지금까지 삼성의 어떤 우리가 특검이다 뭐 있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 거의 무위로 돌아갔다. 이게 많잖아요.
이번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이 삼성과의 관계에서 아마 뇌물죄 규명이 핵심일 건데 그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켓을 제대로 좀 정조준을 한 거 아닌가. 결국은 이제 정유라한테 돈이 건너간 거, 또 그 건너간 돈들이 쓰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나름 특검이 이제 그 타켓을 잘 잡았고 이 제대로 타고 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쪽입니다. 국민연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대가성 부분들은 네. 국민연금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네. 합병하는 과정에 손해를 보면서 국민돈 수백억의 손해를 보면서 이제 승인해 준 것이 과거 배경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캐기 위해서 특검이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부분과 박 대통령의 부분은 분명히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캐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지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에 그 특검에서도 내놓으라는 맹장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 특검이 과연 삼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